2002년 8월 1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남부 파파토이토에 위치한 세이프스토어 보관 창고에서 경매가 열렸습니다. 이 창고의 계약 규정에 따르면 보관료가 연체돼서 지정된 납부기한을 넘기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강제로 종료시키고 그 창고 안에 들어있는 고객의 물품을 이 창고 업체 측이 자유롭게 판매하거나 공개 경매로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 경매가 열리면 보관소 직원이 창고 문을 열고 참가자들은 이렇게 밖에서 눈에 보이는 물건들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안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물건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건 허용되지 않죠. 참가자들은 그냥 물건들을 보면서 저 물건을 내가 쓰면 어떨까? 혹은 팔면 얼마쯤 될까? 이런 걸 계산을 해보고 각자 생각한 금액을 써내서 입찰에 참여를 합니다. 그날 클랜돈 파크에 사는 한 평범한 부부도 온라인 경매에 나서서 가구와 가전제품, 여행용 가방 등이 들어있는 창고 물품을 33만 원에 낙찰받았어요. 그런데 부부가 낙찰받은 창고 문을 열자 안에서 이상하고 불쾌한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이 남편은 이때 맡았던 그 냄새를 죽은 쥐 냄새 같다고 회상을 했어요. 간혹 창고 물품 사이에 쥐가 들어가서 죽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부는 그냥 그런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서둘러 짐을 트레일러에 옮겨 싣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부부는 짐을 정리하던 중 심한 악취의 근원이 검은 비닐봉지에 쌓여있던 2개의 여행 가방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봉지를 찢고 자물쇠로 잠겨진 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또다시 여러 겹의 검은 비닐봉투가 겹겹이 포장되어 있었어요. 비닐을 하나씩 뜯어낼수록 그 냄새는 더더욱 참기 힘들어졌고 불길한 예감에 망설이던 남편은 결국 봉투 속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을 마주합니다. 그 안에는 옷을 입은 채 심하게 부패된 아이의 시신이 들어있었어요. 부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다른 가방에서 또 다른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곧 뉴질랜드와 한인사회 전체를 뒤흔든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뉴질랜드에서 온라인 경매로 구매한 가방 안에서 어머니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이 있었죠. 아이들의 어머니이자 피의자인 40대 여성이 오늘 새벽에 울산에서 붙잡혔습니다. 실제 사건 이야기, 그리고 가끔은 스릴러 영화 요약도 해드리는 알고 싶은 이야기 제2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던 이 가방 속 시신 사건에 대해 최근에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신속하게 알려드리면서 또 이 사건 혹시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 사건의 뒷이야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봐주시면서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이 판결 내용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시신은 비닐봉투와 비닐랩으로 쌓인 뒤 덕테이프로 밀봉된 상태였어요. 부검 결과 시신에서 외상 흔적이나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항우울제, 노르트립틸린의 흔적이 검출됐습니다. 이 약물은 아이에게 처방이 금지된 약으로 과다 복용 시 발작과 졸음, 심지어 사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검인은 약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약물의 정확한 농도를 확인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들이 약물로 인해서 사망했는지 혹은 약물로 의식을 잃은 후에 다른 방법으로 살해된 건지는 단정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사인은 구체적 사망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살인이라고 기록됩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이 가방이 보관되어 있던 창고의 임차인을 추적했고 곧 한국계 여성 이하경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이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45개월간 창고 보관료로 총 16,330달러, 원화로 약 1,35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경찰은 가방 안에서 발견된 이들을 이 씨의 2 자녀, 각각 6살, 8살 된 남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플레이스테이션의 데이터 분석 결과 아이들이 2018년 6월 27일에 마지막으로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실행한 기록을 확인했어요. 특히 같은 날인 6월 27일, 이 씨가 쓰레기 봉투, 비닐봉투, 에어캡, 덕테이프를 구매했고 사흘 뒤에는 더 많은 쓰레기 봉투와 자물쇠를 구매한 기록을 근거로 경찰은 범행이 6월 27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어요. 이 이하경 씨의 원래 이름은 이지은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태어나 13살 때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로 이주했고 이후 뉴질랜드 시민권을 획득했어요. 18살이 되던 해, 이 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대학을 다니던 중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후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가서 호텔 경영학을 공부하던 중 교회에서 남편 이안 조를 만나 2006년에 결혼했습니다. 남편 조 씨는 오클랜드 공항에서 감독관으로 근무했고 이 씨는 두 남매를 낳아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평범한 가정을 꾸렸어요. 그런데 2017년 3월 남편 조 씨가 식도암 진단을 받으면서 예기치 못한 비극이 가족들을 덮쳐왔습니다. 부부는 치료를 위해서 한국까지 방문했지만 별 효과 없이 뉴질랜드로 돌아와야 했어요. 암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며 조 씨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남편을 간호하느라 아이들을 돌보기 힘들어지자 이 씨의 친정엄마가 집으로 와서 함께 생활하며 아이들을 챙겼죠. 이 씨는 아이들을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아침 일찍 병원에 가서 하루 종일 남편을 간호한 뒤 늦게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남편을 많이 의지했던 이 씨는 그의 죽음이 가까워지자 정신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해졌어요. 남편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남편이 죽으면 나도 따라 죽겠다. 아이들이랑 그냥 같이 죽겠다. 라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결국 남편 조 씨는 암 진단을 받은 지 8개월 만인 2017년 11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7개월 후인 2018년 6월 이 씨는 이름을 현재의 이하경으로 개명하고 한 달 뒤 뉴질랜드를 떠나서 한국으로 돌아가 가족과의 연락도 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던 2002년 이 씨의 친정엄마는 한국의 한 병원을 통해 딸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이 씨는 당시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는데 이 친정엄마가 이 씨에게 손주들의 행방을 묻자 이 씨는 아이들이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2018년 7월경 한국으로 출국한 이후 뉴질랜드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어요. 이에 따라 2022년 8월 22일 이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뉴질랜드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 한국 경찰에 이 씨의 소재 파악을 요청하고 동시에 국제 적색 수배를 내렸어요. 긴급 인도 구속 요청을 받은 한국 경찰은 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혐의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경찰은 곧장 이 씨의 체류 기록과 병원 진료 내역, 그리고 휴대폰 정보를 조사해서 그녀의 위치를 파악했어요. 그리고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2022년 9월 15일 새벽 1시경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 씨를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이 씨는 아이들을 살해하고 유기했냐는 혐의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가 안 했어요 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어요.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뉴질랜드 경찰은 곧바로 한국 측에 이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개시합니다. 2002년 11월 한국 법무부 장관이 송환을 승인했고 11월 29일 이 씨는 뉴질랜드로 송환됐어요. 이 씨는 그 송환되는 비행기 안에서 동승한 한국 형사에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기소됐다. 나는 누가 했는지 알지만 상관없다. 뉴질랜드에서 남편과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죽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이 씨는 곧바로 뉴질랜드 마누카우 지방법원에 출석해서 살인 혐의로 기소됐어요.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첫 출두에서 판사가 유죄를 인정합니까? 아니면 무죄를 주장합니까? 라고 묻자 이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판사는 이를 무죄 주장이라고 간주했어요. 이때 경찰은 이 씨의 이름과 신원을 비공개 신청했고 법원은 정식 재판 출석 전까지 이를 허가합니다. 2023년 2월 이 씨 측은 신변 안전 그리고 이름이 공개될 경우 정신건강 악화로 재판의 방어권 행사나 추가 정신의료진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며 추가로 신원 공개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이 뉴질랜드 법규에 따르면 피고나 관련자가 극심한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재판 혹은 신변 안전에 위험을 끼치거나 또는 수사 및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8가지 항목 중에 단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피고의 신원 공개를 금지할 수가 있어요. 이 씨는 이 중에서 안전상의 이유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2가지 이유로 신원 공개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고등법원 및 항소심 모두에서 이 요청을 기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2023년 7월 19일
이 씨의 이름과 사진이 대중에게 공개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여러분한테 그녀의 예전 이름인 이지은, 현재 이름인 이하경 이런 걸 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2025년 9월 8일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오클랜드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범행 당시 이 씨의 심리 상태와 그녀가 정신 이상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녀의 행동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적인 행위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였어요. 변호인은 이 씨가 자녀들의 죽음을 초래하고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서 창고에 보관한 그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당시 이 씨가 정신 이상 상태였다면서 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어요. 변호인에 따르면 이 씨는 2017년 11월 남편이 암으로 사망하자 극심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면서 정신 착란 상태에 빠졌다고 해요.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죽는 것이 최선이라고 왜곡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이 씨는 호스피스 병동에 있던 남편한테 당신 죽으면 나도 우리 애들이랑 같이 죽을 거야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씨는 아이들이 부모 없는 불행한 미래를 맞이하는 걸 원치 않았고 정신적으로 병든 왜곡된 심리 상태에서 그냥 모두가 함께 죽는 게 최선이라고 믿었대요. 이 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자기 친정엄마한테 이거 돈 다 써버리고 애들이랑 같이 죽을 거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변호인 측 증인들은 이 씨가 남편 사망 후 심한 우울증을 겪었다고 증언했고 이 씨의 친정엄마도 딸이 자살 생각을 털어놓았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다 같이 자살할 생각으로 처방받은 항우울제를 아이들과 함께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복용량을 잘못 계산한 듯 깨어나 보니까 애들만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한편 약을 처방했던 의사는 2017년 8월 이 씨가 수면 문제로 노르트리틸린을 처방받았으며 당시에 자살 생각이나 우울증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어요. 반면 검찰은 이 씨가 아이들의 죽음 이후 시신을 밀봉할 물품을 구입하고 또 창고를 빌려서 이 시신을 옮기고 자기 이름도 바꾸고 2018년 7월 말 비즈니스 클래스로 한국으로 도주한 이 일련의 행동들을 봤을 때 그녀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검찰은 이 씨가 죄를 은폐하려고 의도적인 행위를 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녀가 남편 사망 후에 사용한 카드 지출 내역을 분석합니다. 회계사는 이 씨의 카드 사용 금액이 월 평균 $800에서 사망 후 8개월간 장례 비용을 제외하고도 월 평균 $11,992, 원화로 1,000만 원에 달했다고 밝혔어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지금부터는 계속 원화로 알려드릴게요. 이 검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씨는 남편 사망 한 달 후인 2017년 12월 아이들과 함께 한국으로 건너가서 한 달간 힐튼 호텔에 머물며 약 2,650만 원을 소비했습니다. 이어 2018년 4월에는 뉴질랜드 타우포의 힐튼 호텔에 머물면서 온천을 즐겼고요. 5월에는 호주 골드코스트로 아이들과 여행을 떠나서 또 힐튼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2018년 6월 중순 이 씨는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뉴질랜드 남섬의 퀸스타운으로 여행을 갔으며 이곳에서도 힐튼 호텔에 머무르면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많은 돈을 썼어요. 이 외에도 이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45개월간 창고 보관료로 1,350만 원을 지불했고 한국으로 1억 2,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도 포착됐어요. 증인으로 나온 시댁 식구는 이 씨가 아빠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 아이들이 알기를 원치 않아서 아이들을 병원에 있는 아빠한테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대요. 그래서 그녀를 설득하느라 아주 힘들었다. 또 이 씨가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서 남편이 사망한 후에는 의사소통 자체를 꺼려했다라는 내용들을 증언했습니다. 정신상담사는 이 씨가 모든 것이 끝나길 원한다라며 자신과 남편의 생명을 끝내는 것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했다고 진술했어요. 또한 상담사는 조 씨가 사망한 11월 말 마지막으로 이 씨를 만났을 때 그녀가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지만 아이들에게는 아빠의 죽음을 말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상담사가 아빠의 사망 소식을 아이들과 학교에 알리도록 조언하고 상담을 제안했지만 이 씨는 이걸 거부했다고 해요.
아이들의 교사인 메리는 이 씨가 연락을 해와서 아이들에게 아빠의 사망 소식을 알리기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골드코스트로 여행을 하고 싶다 라면서 아이들이 이번 학년엔 더 이상 등교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퇴를 결정했다고도 증언했어요. 이 씨의 친구는 이 씨가 애들보다 남편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또 심지어는 그냥 비행기가 추락해서 나랑 애들이랑 그냥 다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고 증언하기도 합니다. 이 씨가 남편을 보러 호스피스 병동을 찾을 때마다 딸을 대신해서 손주들을 돌봤던 이 씨의 친정엄마는 딸이 남편 없이는 살 수 없고 애들이랑 같이 죽을 거다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 그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렇게 말한 것일 뿐 본심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증언했어요. 또한 딸이 살 의지가 없다고 말했을 때 네가 정말 그렇게 남편을 따라가고 싶다면 그냥 혼자 가고 아이들은 내가 맡을게. 답답해서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에 이 씨가 엄마는 영어도 못하는데 내가 애들을 어떻게 맡겨? 라고 답해서 그때 그냥 모녀가 같이 웃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검사는 이 씨가 상황을 인지하고 범행을 고의로 저질렀다라는 방향으로 이해했고 이에 반해 변호사는 이 씨가 남편이 죽은 이후 극심한 우울증과 피폐한 정신 상태였다며 증인들에게 질문을 이어갑니다. 특히 이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온 정신과 의사 이벳 켈리 박사는 이 씨를 상담한 뒤 그녀의 정신 건강 상태를 세밀하게 법정에서 증언했어요. 이 켈리 박사는 증언을 하면서 이 씨가 자녀들을 죽일 당시 정신 이상 상태였으며 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밝힙니다. 이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 씨는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알지 못했고 아이들에게 그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해요. 이 씨는 우울증과 함께 무쾌감증, 즉 원래 즐거움을 느끼던 일에서도 더 이상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남편이 암으로 투병하던 시기부터 식사와 수면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고 남편과 함께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씨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한국 문화적인 정서의 영향 때문인지 한국에 나와 있을 때 돌아가셨던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또 자신이 좋은 엄마가 아니라서 아들에게 구순열이라는 병이 생겼다는 미안함, 심지어 남편이 자신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암에 걸리지 않고 죽지 않았을 거라는 자책까지 합니다. 그렇게 이 씨는 처방받은 노르트리틸린을 과다 복용해 스스로 세상을 등지려고 했었고 이때 애들 역시 자신과 함께 떠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어요. 이 씨는 약을 주스에 타서 애들에게 줬고 그들은 졸려서 침대로 갑니다. 그리고 아까 들으신 것처럼 다음날 오후에 깨어나 봤더니 자기만 살아있었고 아이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고 해요. 아이들을 묻어주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라서 그냥 여행용 가방에 신을 넣어 보관했다고 해요. 또 이런 자신이 너무 싫어서 과거를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에 이름을 이지은에서 이하경으로 개명했다고 합니다. 이 씨는 한국에서도 자살 충동을 계속 느껴서 삶을 바꿔보려고 한 남자를 만났대요. 그러나 그 남자로부터 스토킹과 함께 폭행을 당해서 신경 손상까지 입었고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고 항우울제를 복용해왔죠. 이후 뉴질랜드로 송환된 뒤에도 이 씨는 감옥에서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으며 수감 중에 정신건강이 악화돼 환청을 겪고 약물 복용을 중단하기도 했어요. 이 씨는 지금은 애들을 죽인 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는 그게 옳은 일이라고 믿었대요. 켈리 박사의 증언에 대해 검사는 이 씨가 개명 후 운전면허를 신청하거나 보관료를 지불한 행위는 그녀가 제정신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박사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우울증이 없다는 뜻은 아니며 그녀의 전반적인 임상적 상태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따라서 박사는 이 씨가 범행 당시 정신 이상 상태였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기준에 부합한다는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심리가 끝나고 최종 변론에서 검찰은 이 씨가 창고를 임대하고 시신을 은닉했으며 개명을 하고 비즈니스석을 타고 한국으로 도주한 이런 행위들은 냉철한 계산에 의한 행동으로 홀로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냥 이기적인 행동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우울증을 앓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뉴질랜드 법에서 요구하는 심신미약 기준을 충족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어요.
반면 변호인은 이 씨가 남편 사망 후에 깊은 광기로 추락했다면서 그녀의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아 살인에 대해서는 유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2025년 9월 22일, 배심원들은 심의를 시작한 지 수시간 만에 이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판결이 선고됐을 때 이 씨는 머리를 숙이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서 있었으며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형량에 대한 선고는 이로부터 9주 후인 11월 26일에 내려질 예정이에요. 뉴질랜드 법에 따르면 살인죄는 의무적으로 종신형이 내려지는데 가석방을 신청하기 위한 최소 복역 기간은 10년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즉, 이 씨의 경우에도 종신형이 내려지겠지만 최소 복역 기간이나 가석방의 유무로 형량이 결정될 거예요. 이 엄마인 이하경 씨는 끝까지 당시의 선택이 옳았다고 말하지만 아이들의 미래와 생명까지 부모가 정하는 건 아니죠. 부모의 역할은 단지 아이들이 세상을 온전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뿐입니다. 오늘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 내용이 워낙 끔찍하기도 하고 나이가 어린 그런 생명들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좀 분노하면서 들으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녹화 시간 기준으로 판결이 어제 내려져서 지금 저도 신속하게 녹화를 해보고 있습니다. 배경이 바뀌었죠? 예, 지금 저 치앙마이에 놀러와 있거든요. 근데 판결이 내려져가지고 다급하게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답니다. 호텔방 안에도 역시나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 소리가 시끄러울 것 같아서 껐어요. 에어컨을 끄고 이렇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녹화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노란 딱지 붙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요. 열심히 편집을 해봐야겠죠? 뭐 심각한 내용이었지만 쿠키 영상이니까 그냥 한번 보여라도 드리려고요. 이런 곳에 묵고 있답니다. 숙소. 아침에 여기서 열심히 수영하고 놀았는데 물소리가 좀 많이 들리죠. 그래서 마이크에 물소리가 많이 들어갔을까봐 좀 걱정이 태산이에요. 빨리 편집을 해봐야지 결과물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사운드 상태가 뭐 완벽하지 못했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에 녹화하던 현장이 아니어가지고 지금 여기 이쪽 뒤쪽은 난장판이고 여기 카메라 나오는 곳만 딱 치우고 녹화를 했어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